강보에 쌓인 아이를 남의 손에 넘기던 그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이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를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얼굴에 제 얼굴을 파묻고 다시는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소리를 끝내내고 말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짐승처럼 울부짖는 저를 아주머니는 매정하게 떼어놓았습니다. 그 손이 아이를 데리고 살인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시계는 그날 새벽에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후 47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가진 소름을 잡는 밤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쨍그랑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에 며느리가 놀라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깨진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잊고 살았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가 늙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그 새벽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노래로 제가 버렸던 그러나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을 한꺼번에 데리고 왔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부엌을 정리하러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문득 제가 이제 70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 새벽의 기억만큼은 조금도 낡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살의 저로 돌아간 듯 가슴이 저릿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반지꼬리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손수건 조각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실밥이 다 풀어진 그 조각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별 모양의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을 손끝으로 쓸어보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여름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20살의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68년 제가 살던 마을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논밭이 펼쳐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봄이면 온 들판에 자원형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여름이면 개울물이 시원하게 흘러 마을 안악들이 그 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제일가는 지주댁에 논 서마지기를 붙이는 소장농이었고 저는 읍내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는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 집안일도 벅차했고
저 밑으로는 아직 어린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 지주댁의 장남이 바로 태호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이면 고향으로 내려오던 그 사람을 저는 처음에는 그저 먼발치에서만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댁 도련님이라 부르며 함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제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각 그친 뒤라 개울물이 유난히 불어 있었고 저는 빨래 방망이를 놓치는 바람에 옷가지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그것을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책을 옆구리에 끼고 지나가던 태호 씨가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건져주었습니다. 바짓단이 흠뻑 젖은 채로 웃으며 옷가지를 건네주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손이 야무진 처자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정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실을 감다가도 저녁상을 차리다가도 문득 그 젖은 바짓단과 그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감히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름의 시작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호 씨는 자꾸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마치 우연인 듯 그 사람과 마주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희는 늘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야 뒷산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그 언덕에 오르면 마을의 불빛도 닿지 않는 캄캄한 하늘 아래 유난히 별이 총총했습니다. 태호 씨는 늘 그 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노래며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며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데리고 그 넓은 세상을 함께 보고 싶다는 이야기까지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배운 신학문에 대해서도 언젠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열띤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듯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들,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그려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제가 정말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하루 종일 실을 감으며 손끝이 갈라지던 낮의 고단함도 그 언덕에서의 짧은 몇 시간이면 씻은 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밤 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만든 손수건을 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좋은 천도 구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고운 무명천에 그 언덕에서 늘 보던 별자리를 그대로 수놓았습니다. 나란히 붙어 반짝이던 두 개의 별이었습니다. 바늘에 손끝을 찔려가며 몇 날 며칠을 매달린 그 수를 태호 씨에게 건넬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바라보며 이 별들처럼 우리도 나란히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도 모른 채 그저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앞날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보았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저희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방직 공장에서는 잔업이 늘어 밤늦게야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손끝은 늘 실밥과 기름때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저는 짬을 내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태호 씨는 제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언젠가는 제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몇 번이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방직 공장 동료 언니 하나에게만 저희 사이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 언니는 걱정 어린 얼굴로 제 손을 붙잡으며 그런데 도련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저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에게 기울어 있었고 저는 그저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마을에는 이미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결국 지주댁 안채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지주댁 마님께서 아버지를 따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님은 아버지에게 딸 자식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냐며 매섭게 나무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저희 집이 붙이던 논을 그날로 거두어 가겠다고 못을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 6이 그 논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네가 이러다가는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마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안채 마루에 꿇어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마님은 단 한마디도 언성을 높이지 않은 채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놈 면마지기 부쳐먹고 사는 소장농의 딸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넘볼 생각을 하느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던 길,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신분의 벽이라는 것을 그날처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언덕을 올랐습니다. 태호 씨에게 이제 그만 만나야 한다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마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태호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별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배운 것들, 신학문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다짐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언덕의 풀들이 서거기는 소리만이 저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말보다 먼저 저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별들이 다하더니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는 헤어집시다 아프게 맘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꿈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다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며칠 뒤 태호 씨는 급히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계약보다 일찍 상경하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희는 마지막으로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태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어머니를 설득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다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그 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서울에서 유행하는 노래 한 소절을 나지막이 불러주기도 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듯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 그 사람이 떠나는 버스를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이별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이미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발걸이가 늦어지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름 내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 것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그 사실을 태호 씨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의 앞길까지 제가 망쳐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호 씨가 떠난 뒤 저는 매일 우체부가 지나가는 길목을 서성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짧은 편지라도 꼬박꼬박 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내용,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편지지 위에 눌러 쓴 글씨체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고 내용도 점점 짧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 사람이 학교 일로 바빠서 그런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현기증이 일었고 동료들은 제 낯빛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스레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써 웃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홀로 배를 쓸어내리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태호 씨 집안에서 서울 명망가의 딸과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방직 공장 동료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실을 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실이 자꾸만 끊어졌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호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혼담이
사실인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고쳐 쓰다가 저는 결국 그 편지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 편지는 그저 그 사람의 앞길에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도 함께 제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저는 옷을 겹겹이 껴입어 그것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두꺼운 무명 저고리를 껴입었지만 그것으로도 감추기 힘든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낯빛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몸살기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붙이던 논에 대해 지주댁에서 다시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였지만 저는 그 소식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 상태가 발각된다면 아버지가 애써 지켜온 그 논마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이 마을에서, 이 집에서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읍내 방직 공장 다른 지점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짐 보따리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던 그 아침 저는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 얼굴들을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방을 나설 때 무슨 낌새를 챈 듯 유난히 오래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산다는 이웃 마을로 몸을 의탁하고 몸을 풀 때가 될 때까지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부모님께는 방직 공장의 다른 지점으로 일을 나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배를 쓸어내리며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낯선 방 천장을 바라보며 지새우는 밤이 늘어갈수록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겨울의 초입, 저는 그 집 골방에서 홀로 상고를 치렀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만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몇 시간이었는지, 몇 날이었는지 가늠도 되지 않는 그 고통의 끝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가장 큰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이대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키워볼 수는 없을지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곳은 소장농의 집이었고 그곳에는 이 아이를 받아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이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소개로 읍내에서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진실되다는 이야기에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 집에
아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부를 만난 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간절함을 읽었고, 그것이 그나마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기 전날 밤, 저는 태호 씨에게 받았던 손수건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실을 뜯어내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멈추었다 다시 이었습니다. 별 하나가 새겨진 쪽을 강보 속 깊이 넣어주며 저는 이 아이가 언젠가 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제 품에 평생 지니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건네고 돌아서던 그 새벽길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발이 땅에 붙지 않는 듯 휘청이며 걸었던 그 길, 등 뒤에서 멀어지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오며 내린 가장 아프고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마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호 씨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언덕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 저녁, 그 사람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 결국 정해진 혼처와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오늘은 저에게 남자답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미 다른 집으로 떠나보낸 그 아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사람의 앞날에 제가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애써 웃으며 뜨겁게 안녕이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불러주었던 그 노래의 한 소절처럼 남자답게 담담히 헤어지자고요. 하지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의젓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그렇게 흐느끼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 하더니 서로 눈을 잡는 밤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저는 그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 그 사람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언덕에서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안녕을 고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길은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태호 씨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자식들을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강보에 넣어보낸 그 아이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남은 반쪽 손수건을 반지꼬리 밑바닥에 숨겨두고 저는 그것을 꺼내볼 때마다
조용히 눈물만 삼켰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손주를 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겨울 새벽의 울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노래를 듣고 무너진 이후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옛날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고 며느리는 뜻밖에도 화를 내거나 놀라기보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이산 가족 찾기 방송에 사연을 넣어보자고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일을 세상에 꺼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연으로 자신을 찾는 어머니가 있는지 알아보던 한 남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된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내내 저는 수백 번도 더 그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 태호 씨의 눈매를 꼭 닮은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품 안에서 낡고 색이 바랜 손수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수놓인 바로 그 조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찾을 유일한 단서라 믿고 평생을 품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자라오면서 몇 번이고 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아 헤맸다고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4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울음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되뇌어 주었습니다. 그 품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오랜 세월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태호 씨가 이미 여러 해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뒤늦게 수소문한 끝에 친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회한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랜만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알아줄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언덕에서 보았던 것처럼 별 2개가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뜨겁게 안녕이라고. 그것은 슬픔의 인사가 아니라 50년 가까이 짊어져 온 그리움을 이제는 놓아줄 수 있다는 저 자신을 향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게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안녕, 그 노래가 다시 한번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 하더니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는 헤어집시다 아프게 맘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꿈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다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아들은 제 곁에 앉아 그 노래를 함께 들어주었고, 저는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평온한 밤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20살에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지켜내려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아 제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요. 가난도, 이별도, 50년에 가까운 그리움도 결국은 이 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밤의 별을 올려다보며 눈물 짓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잡고 남은 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안녕의 뮤직 오디오 드라마 어떠셨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제가 꼭 만들고 싶었던 뮤직 오디오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여기까지 백세담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